첫 번째 발표, 주제 발표자이신 우리 서울연구원의 민승현 예, 연구위원님께서 예.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아니, 지금 뭐 바로, 바로 이렇게 공유할까요? 예, 예, 예. 공유됐어요? 그, 오늘 새로운 도시공간 수요와 조닝의 한계 중에서 일본 사례로 일본 국가전략특구와 종합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연구원의 민승현입니다. 일단 일본의 그 특구를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정책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일본의 전체적인 어떤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도시 재생과 개발의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재생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기능 증진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의 도시 재생과 중심 시가지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 재생이라든지 환경 미래 도시, 환경 모델 도시 뭐 이런 것들이 특정 과제에 대응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규제 개혁을 축으로 설치한 그 정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구제 개혁 특구서부터 시작을 해서 총합 특구, 그다음에 국가 전략 특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규제 개혁을 축으로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도시 재생 및 개발을 촉진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특구 제도를 이 특구 제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는데요. 처음에 이 구조 개혁 특구라는 게 2002년에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일본어로서 죄송합니다만 요게 우리나라의 지역 특화 발전 특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신성장 전략을 추진한다라는 측면에서 총합특구를 한 10년 만에 다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어떤 구조개혁 특구는 규제 개선만, 규제 완화만 했다고 하면 총합특구는 거기에 관련돼서 재정적인 지원까지 이제 포함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 12월에 그 국가전략특구라는 것들이 제정돼서 추진되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조개혁특구와 연계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특구 에리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규제 대책을 좀 더 강화시키는 측면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개혁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나라의 그 2004년에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해당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특례 조치, 평가를 한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특구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특화 사업 계획들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의 평가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게 먼저 제안을 하는 거는 민간 사업자도 포함해서 우리 특구하고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양재 R&D 특구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민간 사업자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특례 조치를 활용해서 특구 계획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존의 법들을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조항들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특화 발전 특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총합특구제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따로 총합특구 특별구역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정이 돼서 되고 있는데요. 요게 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이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라는 측면들도 있고요. 여기에는
지역 특화 발전, 앞서 말씀드린 구조개혁 특구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해서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요거는 조금 더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구조개혁 특구 자체는 규제 완화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제, 재정, 금융상의 지원까지 패키지로 실시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게 이제 복수의 재규제에 대한 특례 조치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요게 이제 국가와 지역이 일체가 돼서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정 요건으로서는 이제 포괄적 전략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 분야, 특히 이제 산업 분야에 관련된 것들을 도전을 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자원 활용, 그다음에 모체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반드시 규제 개혁과 제도 개혁에 대한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러한 지정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감이 없어서. 예. 요게 두 개의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전략 총합 특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활성화 총합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의 재생 개념의 국제 경쟁력과 지역 활성을 향상시키다는 어떤 그러한 중복 지정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국제 전략 총합 특구는 거점을 형성을 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자.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엔진될 수 있는 산업 기능을 육성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게 환경, 차세대 에너지, 바이오 라이프, 그다음에 농업, 연구개발, 국제항만, 컨벤션, 국제물류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거점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한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고 지역 활성화 총합 특구는 이제 주로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역 자원을 최대로 활용을 하고 지역 활력을 향상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 산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그 밑으로 내려가죠. 방제라든지 관광 문화, 농업 6차 산업까지 포함한 것들, 바이오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역 활성화 총합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제전략 특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 특구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시재생 긴급 정비 지역이라고 해서 긴급하게 정비해야 될 지역들을 해서 거기에 우리의 이제 도시재생법과 똑같은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복돼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규제 완화와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이 항상 같이 이제 돌아가게끔 구성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 프로세스는 국제전략 총합특구와 지역 활성화 총합특구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인 전략적인 도전을 하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추진본부, 총리가 이제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내각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규제, 제도 개혁과 세제, 금융상의 지원 조치 등을 제안을 하게끔 되겠고 총합특구로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 작성, 그다음에 특례 지원 조치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도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제전략 총합특구가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라는 것들로 이름 명명이 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업무를 총괄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여기다가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쿄 도심과 이메 지역, 도쿄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루노치를 중심으로 해서 록봉기, 토요스, 아리아케, 오다베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지역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야마노테생이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2호선과 같은 순환선이 있습니다. 지상철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도심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까운 데가 이제 이케부쿠로역 주변 지역, 그 다음에 신주쿠역 주변, 그 다음에 시부야역, 그 다음에 시나가와 타마치 주변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도쿄 도시면은 5개,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벗어나서 하네다 공항 이전 적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6개 지역의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우대를 하거나 규제 완화, 그다음에 재정 금융 등을 지원한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치 비즈니스 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지원 사업, 그다음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 그다음에 BCP를 확보한 비즈니스 환경 정비라는 측면이 있는데, 요 세 개 유치 비즈니스 포함해서 비즈니스 지원에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환경 정비 측면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정비를 동반한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치 비즈니스 교류 사업에는 외국 기업 발굴 유치 사업, 그다음에 뭐 세제 후대로 계속 나왔었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국 심사를 빨리 한다. 서류 간소화, 그다음에 재료 자격을 완화시킨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스 건접을 형성을 해서 공항과 해당 지역의 영역 편리를 향상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지원 사업은 이 비즈니스 디벨롭 센터라는 어떤 그 비즈니스 지원 센터를 도쿄역 주변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서 주재원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지원을 하는 정비 사업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지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재해 시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진 성능과 자립형 발전 시스템 완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이 공공 기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도시재생 특별지구라는 데서 용적률 완화나 건폐율 완화에 이제 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아파트라든지 마이스 관련 시설, 비즈니스 지원 기능들을 완비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로 가지고 하드웨어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전략특구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3년 말에 해서 2014년부터 이제 이 법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구의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제 활동의 거점을 형성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추진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 요거는 기존에는 그 민간 지자체가 이제 제안을 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돼 있었는데, 국가전략특구는 중앙정부의 기관장과 지자체장, 그다음에 민간 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3자회의로 결정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조금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지원책까지 총합특구에서는 지원책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법 시행 당시에는 9개 카테고리에 항목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창업, 고용, 의료, 뭐 역사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거기에서 그 도시 재생에 관련된 얘기, 요거는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도시 개발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용적률과 용도,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상당히 큰 거죠. 그다음에 도로 점용 기준의 완화, 그다음에 항공법, 그다음에 여관업법,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완화시키는 항목들을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국제전략특구 지정 구역은 요거는 지정이 되면 그 시나 도나 여기가 전체가 다 지정이 되는데, 전국에 10개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쿄권은 도쿄도를 포함해서 그 카나가와県요코하마 지역이죠. 지바까지 포함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동부 지방에는 센다이라든지 센호쿠, 그다음에 니가타까지, 요거는 이제 지금 재해 지역이죠. 그다음에 간사이로 들어가서 오사카, 효고, 그다음에 교토까지 포함을 해서 밑에는 이제 후쿠오카라든지 오키나와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한 번에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차례차례 이제 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전국에 300개 이상의 인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번역을 잘 못했는데, 여하튼 지금 이 도쿄권을 보시게 되면 규제 항목이
37개가 돼 있다고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129개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그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지구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64개 항목들의 특례가 있고 인가 사업소는 전체적으로 367개의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 조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9개 분야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11개 분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창업, 외국 인재, 고용, 의료, 농림수산업까지 포함한 것들, 보육, 교육에 있던 것들이 있었고요. 기존의 역사 건축물이라고 하던 것들이 관광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개호, 요거는 이제 고령자를 대비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근미래 미술 기술까지 포함한 것들이 추가가 돼서 전체 11개 분야가 되고 특례 조치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102개 항목이 현재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례 조치를 창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제안자의 제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민간 전문가가 주도가 돼서 워크 그룹을 결성을 해서 이제 조사 검토를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심의를 거쳐서 대응 발침을 결정을 한 다음에 특구 조치를 실현하는 방법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 사업 인가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뭐 전문가, 관계부서 해서 분과회의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안은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구성이 돼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심의를 거치고 이거는 총리 대신 수상이 결정을 인가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활용을 하는 요 크게는 두 가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 조치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도시재생, 도시개발에 관련된 것들은 일단 용적률과 도시계획의 원스톱 과정을 거친다라는 측면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들은 뒤에 이제 도시재생 특별지구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거주 촉진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 용도 등의 토지 이용 규제 개선을 한다라는 측면들 포함해서 한 8개의 규제 개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리어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도로 전면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것, 항공법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사 관리 도로를 민간 사업자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라는 측면. 요거는 사실은 보게 되면 뒤에 나오는 올림픽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기반 시설들을 좀 정비를 해보자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건축물용 지하수 채취. 여기 기본적으로 지하수 채취하는 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용 이 냉난방을 할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도 채취가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개선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이 국가 전략 특구를 설정한 시기가 2013년도 말입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것도 사실은 2013년도 말. 그때 당시에 요것들을 구성을 하면서 이 2020에 맞춰져서 전체적으로 개발들이 기반 시설과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개발들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철도에 관련된 사항들과 각가지 주요 도시, 특히 도쿄권의 어떤 그러한 그 도시 개발에 대한 것들이 대개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밑바탕에는 국가전략특구라는 것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국가 전략 특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이 올림픽 개최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된 것들을 보게 되면 교통 결절점을 강화하고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을 정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법 특례, 그다음에 도시재생 특별지구를 통한 용적률 검토율 완화 등을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일단은 크게 3개 지역들을 결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로노몽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도쿄역 주변에 마루노우치의 반대편이 야에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야에스 지역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도쿄 마루노우치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정비를 한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바닷가 주변, 시나와 주변에
그 가까운 데에 하마마츠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교통 결절점으로 공항과 직행버스를 확충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교통의 편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토론농 지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국가 전략 특구 구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중복 지정이 돼 있는 게 여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재생 특별 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갖가지 개발들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를 많이 시켜주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주변 자체가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개발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게 되면 국제 수준의 의료 기능, 숙박, 비즈니스 산업, 그리고 거주 기능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구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국가전략특구 법이 규제 조치를 해주는 이러한 측면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조감도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 토라노 힐즈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 도시계획 도로가 지나가죠. 그 다음에 주변에는 갖가지 이제 그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앞쪽으로 버스 터미널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주변 지역은 보행자 데크로 연결이 되게끔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토나몽 1점의 A 구역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노무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용적률이 한 800% 정도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내화 건축물 경우에 100%까지 이제 완화가 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구역과 B 구역이 나눠져서 모리빌딩과 노무라 부동산에서 이제 현재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에스입니다. 여기는 이쪽 오른쪽 부분이 보면 니온밭이라고 해서 일본의 좀 상징적인 어떤 지구인데요. 거기 도쿄역도 있고 그런 일본 니온밭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도쿄역 맞은편 쪽으로 버스 터미널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 지역을 이제 개발하는 측면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도시재생 특별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대규모 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주변에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게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구로 나눠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용적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자체도 상당히 완화가 돼서 갖가지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시재생 특별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특별법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그중에서 이제 특정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앞서 그림하고도 거의 비슷하죠. 도쿄역 주변하고 임해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부도심들을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으로 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시계획 제안과 그다음에 금융 지원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시도하려는 자, 이건 민간 지자체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지구를 지정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그다음에 도시계획 수속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금융비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을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인가제도, 세제제도, 그다음에 금융지원까지 포함한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특별지구는 우리 혁신지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고도 이용에 필요가 있는 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게 도시계획의 지역지구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방침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기본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이내에 결정돼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완화에 대한 조항들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기여에 따라서 용적률 완화나 건폐율 완화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 기존의 어떤 규제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그리고 볼륨 이런 것들을 계획이 가능하도록 풀어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시재생특별지구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개발하는 사업들에 관련된 유형들인데요. 크게 6가지 유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개는 개발의 계승과 개발의 균형을 촉진하는 유진하는 개발. 그다음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과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가로 경관과 시가지 개발 사업과 연동하는 개발. 지역 특성을 살리는 개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철도 개량과 재편에 관련된 거점 지역의 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주로 역사 계승 개발에 관련된 것들은 주로 이제 마루노치나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다이마루 지구라고 해서 마루노치 주변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토지 구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정비를 하면서 하는 일체적 개발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BCP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테마로 한 개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가로 경관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들, 그다음에 철도 개량과 재편에 관련된 것들은 요거는 시부야역 중심으로 해서 이게 2027년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전략특구와 그다음에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하대역까지 정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종합을 좀 해보자면 일단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순차적인 어떤 그 수립된 관련 정책을 중복적 그리고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규제 개혁을 축으로 해서 도시재생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계 추진된다는 거.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보면 지역 특성과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좀 유사한 정책들이 이제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복잡하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패키지화해서 그런 거를 매뉴얼화 만들어 놓고 어떠한 정책에는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것들을 다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진행을 어떻게 3개를 다 발표 주제를 듣고 한꺼번에 할까 아니면 각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주제 발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계획적으로 할까요? 다 듣고 하시는 게 네, 듣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에는 우리 김정익 교수님께서 미국 뉴욕시의 특별 조링지구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화면 공유는 일단은 미 박사님 이거는 내려주시고. 공유 중지했습니다. 예. 김 교수님이 공유 지금 안 되시나요? 됐나요? 안 보시나요? 요거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건데. 제가 지금 뉴욕시 띄웠는데요. 안 보이시나요? 됐습니다. 예. 네. 발표 시간이 15분 하면 되죠, 강 교수님? 네. 네, 15분 동안 하겠습니다. 1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청을 뉴욕시 주로 이제 특별조링지구 관련해서 특징 좀 발표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고요. 관련 내용, 뉴욕은 많이 아시니까,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뉴욕시 조닝 자체가 우리나라 조닝의 좀 모델이 됐잖아요. 조닝 용도 지역들 자체가 근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뉴욕시 1916년 뉴욕시 조닝인데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 물론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권한이 위임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굉장히 많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자체의 어떤 용도지역 도시계획 권한을 많이 간섭을 하고 있다면 뉴욕은 이제 미국은 각 지자체에 도시계획 권한을 다 위임해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916년에 뉴욕시에서 이제 조닝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도시관리 수단으로 당시에는 세계
주로 주거랑 상업 업무, 그다음에 공업 세 개의 용도 지역으로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왜 조닝이 용도지역제가 도시관리의 기본 수단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지역 보호였고요. 주거지역을 무분별하게 막 그 제조업 기능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석탄 올 때는 공해 유발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공장들이 마구 이제 도시 내 들어서면서 도시 환경이 너무 악화되니까 특히 이제 주거지역을 좀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좀 도입이 됐고요. 뭐 뉴욕시는 조금 특이하게 또 상업지역 그 필스 애비뉴 상업지역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도입 초기부터 뉴욕시 조닝은 밀도 규제하고 용도 규제가 따로 도입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용도지역제에서 그 용적률이나 이 용적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높이 관리는 이 높이 지구, 하이 디스트릭이라는 높이 지구로 별도로 했고요. 주로 이제 조닝은 용도 지역만, 용도 건축물 용도 관리를 이제 주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체계에 대해서 도시계획 체계를 좀 역시 구분을 좀 하게 되면은 핵심은 뭐냐면 조닝 자체가 도시 계획은 아니죠. 조닝은 도시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용도 지역은 도시 계획이 아니죠. 그냥 수단이죠, 수단. 그렇기 때문에 조닝을 어느 도시 전체를 조닝을 하려면 용도 지역을 나누려면은 뭔가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계획 자체를 컴프리헨시브 플래닝이라는 그 종합 계획,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 법에. 근데 이제 뉴욕시는 좀 독특하게 그 종합 계획,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거를 수립을 안 했었죠. 오랫동안. 그냥 조닝 자체로 관리를 했었는데 최근이라 하면은 2007년 정도 들어서면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이제 그 역할을 하는 플랜 NIC를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도시 기본 계획의 역할을 하다 전체적인 그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닝 자체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 도시관리 계획이죠. 도시관리 계획 역할을 하는 거를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계획이 그 197A 플랜이라고 커뮤니티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따지면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각 자치구의 종합발전 계획, 그거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각 구에 서울시만 하더라도 종합발전 계획은 법적 계획이 아니어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이 197A 플랜도 이제 그 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이걸 조닝의 도시관리 계획에 바로 반영을 해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기에는 이제 조닝 초기에는 세 가지 용도 지역을 가지고 전체적인 뉴욕시를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높이는 용적률이 아니라 도로사산 제한에 의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5개 높이 지구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그 핵심적인 중심 상업 지역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기에는 도로사산 제한을 그 각도를 많이 높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뭐 그 당시에 했던 요런 건물들 1920년부터 지었던 건축물들인데 여기 보이시면 여기 뭐 카이스라 빌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왜 이런 형식 이게 이제 우리 그 도시 계획사 같은 거 보면은 그 웨딩 케이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선 제한에서 최대 용적률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끝을 접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당시 뭐 아르누보 양식이랑 결합을 해서 그 웨딩 케이크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높이 제한에 의한 건축물의 용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뉴욕시 조닝은 이제 당장 이제 그 한계가 부딪히는데 가장 우리 도시계획에서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획일성. 우리 도시계획에서 가장 싫어하는 획일성. 왜냐하면 그 넓다란 큰 뉴욕시를 세 가지 용도 지역으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또 도시나 건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게 대상지의 맥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맥락을 이제 그 맥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불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선 제한을 하다 보니까 도시 분부가 너무 과밀해지는 거죠. 너무 이제 빡하게 올라가고 뭐 오픈 스페이스도 없고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이게 조직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뭐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요. 조직의 어떤 발전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최초의 어떤 그 세 가지 용도 지역과 5개 높이 지구로 했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한 용도 분리,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1961년에 들어 한번 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도심부가 과밀해지고 그다음에 획일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이 경직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타워인드파크, 뭐 꼬리비자가 타워인드파크를 개념을 얘기했지만 이게 뭐 때문에 들어오냐면은 도심부가 하도 과밀해지다 보니까 이제 공개공지죠. 우리로 따지면 공개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걸 또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권장을 하게 되고요. 그 권장을 위해서 도입한 게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때 용적률 인센티브가 도입이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때 이제 용적률이라는 개념도 도입이 됐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그 도시가 큰 도시에 세 가지 용도지역을 하는 게 너무 획일적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점점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게 되죠. 세분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떻게 주제의 핵심인 이 특별 목적지구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설계 개념입니다. 오늘 따지면 지구 단위 계획 개념. 그러니까 뭐 개별 필지에 의해서 용도 지역으로 획일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뭔가 이 도시설계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데는 조닝 위에 지구 단위 계획과 같은 거를 이제 위에 엎어가지고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요. 그게 이제 그 스페셜 퍼포스 디스트릭 그래서 특별 목적 지구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죠. 최근은 뭐 어떻게 됐냐면 근린과 맥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타워인더파크 대지가 있으면은 쭉 고층 올려가지고 앞에 이제 공개공지 이렇게 확보하고 이런 식의 했다면은 이것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가로의 활성화를 또 파괴하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잖아요. 또 공개공지 만들어봤자 활용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타워 오너 베이스 개념을 추가를 해가지고요. 이제 가로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은 가로 그 벽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타워를 올리는 형식의 타워 오너 베이스 개념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형태 규정이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더 세분화가 되게 되고요. 거기에 특별 목적 지역도 굉장히 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의 경향입니다. 이건 발전 과정을 이제 정리해 본 거고요. 그래서 조닝 자체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좀 다른데 중요한 거는 조닝이 굉장히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주택 문제 해결, 그다음에 뭐 활성화, 그다음에 뭐 어두에 따지면 도시 재생,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그 재난에 의한 그 회복 뭐 있잖아요. 리질리언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걸로 조닝이 지금 발전해 오고 있고요.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조닝의 체계가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쭉 세분화가 돼 와서요. 어떻게 지금 주거지역 41개, 상업지역 86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인 틀은 주거지역 10개, 상업지역 8개, 공업지역 3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 세분화의 틀은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뭐 점일, 중밀, 고밀의 맥락지구냐, 비맥락지구냐 뭐 이런 것들을 쫙 따져가지고 쭉 세분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현재는 결론은 이렇게 많은 용도지역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특별한 지역은 이 특별 조닝, 특별 목적지구라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세보니까 가장 최근에 6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밀도입니다. 저밀, 중밀, 고밀, 뭐 초고밀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상업, 그다음에 여기는 복합, 산업, 그 우리 따지면 중공업 지역, 그다음에 주거상업 복합, 완전히 주거 전용 이게 분류를 해보면 뉴욕시 조직에는 이게 다 들어와요. 이게 매트릭스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상업지역만 해도 86개, 주거지역 20 몇 개가 되는 그 용도지역의 종류들 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밀 주거지역도 있지만 이 고밀 주거지역도 있고요. 고밀 상업도 있지만 이런 저밀 상업 지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용도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용도 지역하고 밀도랑 연동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보통 주거 밑에 자연녹지 지역, 주거 지역, 그다음에 뭐 중공업 지역, 그다음에 상업 지역 이 틀 속에서 용도 지역이 이렇게 상향으로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밀도도 같이 쭉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지금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밀주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주거 지역 그 끼케야 법적 상한 지금 300이죠. 준주거 지역 말고 300 일반 주거 지역 300이죠. 그다음에 여기 상업 지역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시행령 개정이 됐지만 최하가 지금 300인가 400인가요? 저기 그 근린 상업 지역 300까지 내려왔죠. 하지만 이런 곳은 완전히 이제 점유율 상업 지역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틀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용도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걸 만들어봤고요. 그 속에서 이제 특별 목적 지구의 개념은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제 최초의 특별 목적 지구가 바로 이 타임스퀘어 여기가 특별 목적 지구를 정했는데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한마디로 용도 지역은 그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거기에는 획일적인 용도 관리와 밀도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런 독특한 지역들은 뭔가 용도 지역에서 관리할 수 없는 다른 컨트롤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필요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타임스퀘어 스페셜 미드타운 디스트릭트 이게 2호인데 2호 지구 단위의 1호 스페셜 퍼포스 디스트릭트 1호고요. 2호가 어디냐면 피프스 애버뉴입니다. 그런 데서는 뭘 했냐면 주로 2호가 그 피프스 애버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냥 1층 용도랑 1층의 건축선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프스 애버뉴 제일 중요한 거는 가로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로벽을 쭉 1층에 맞춰준 거 그게 이제 그 1호, 2호, 피프스 애버뉴였고 그 타임스퀘어 디스트릭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용도. 왜냐하면 타임스퀘어에 전통적으로 그 극장 용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도들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었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쭉 발전되어 오면서 지금 64개가 됐고요. 뭐 제가 이제 사례로 벌써 1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떻게 조성이 됐냐면 그 지구단위 뉴욕식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뉴욕의 스페셜 퍼포스 디스트릭트 하나 제 예로 드린 건 이제 그 요즘에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허드슨 야드 지구단위 계획구역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용도 지역의 틀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마지막 최종 도면들인데 지구단위 계획 도면들인데 보면은 어떻게 용도 관리를 하고 있냐면 주거 위주의 그러니까 그 제한된 상업 기능이 들어간 주거 그다음에 상업 기능이 주요됐지만 일부 주거가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복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틀을 상업 기능과 주거 지역을 지금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적률도 베이스 FA를 주고 많은 여러 가지들을 지금 그 보너스죠. 보너스. 여기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만족했을 때 주는 최고 용적률을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구단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 용적률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특별히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은 아니고 어포더블 하우징, 뭐 저렴 주택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 데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 공공임대주택 활용하면은 임대주택 그 보너스 주는 것처럼 추가적인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클루저너리 하우징 보너스 그래가지고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계획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지 않은 건 이거죠. 이게 이제 최종적인 도면인데 지구단위 도면인데 앞에서 여러 가지 계획 개념들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이렇게 되게 간단한 도면으로 떨어지고요. 그보다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용도지역 변경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표준 토지용이라고 보는데요. 이 단계를 보세요. 아까 그 허드슨 야드 같은 전체적인 그만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정이죠. 결정까지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2004년 6월 21일 날 이게 어떻게 보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의 심의를 그 절차 테이블에 올라오면 최종 승인까지 얼마 걸리냐면은 2005년 1월 19일이니까 얼마 걸립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이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이 표준 토지 이용 심의 절차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율러라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 타임 라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처음에 이런 관들이 올라오면 커뮤니티 보드부터 가거든요. 우리 따지면 주민센터 가는 거죠.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그 주민센터의 주민들 의견 듣고 그다음에 구로 올라옵니다. 자치구에. 자치구 심의를 하고 그게 60일, 30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30일 동안 자치구에서 결정을 안 해주면 그냥 이랬습니다. 그래서 60일 올라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여기가 이제 결정기구인데 60일을 또 주거든요. 이때 여기서 통과가 되면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디벨로퍼들이 안 좋아하는 게 이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인허가 과정 절차의 불확실성. 그거를 완전히 해소시켜주면서 재량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런 모든 도시계획 결정할 수 있는 재량적 권한을 주면서도 이 타임라인을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민간 개발업자나 토지주한테는 그 예측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이 강력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그 정도의 커다란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6개월 내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따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사전협상제도 아니겠습니까? 사전협상제도. 저도 사전협상제도 처음 도입할 때 같이 미국 이 뉴욕 사례를 연구를 했었는데 같이 백업을 했었는데 이 유로 제도가 사전협상 제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전협상에 보면 거의 뭐 2년, 3년, 4년 몇 년 동안 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차이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뉴욕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기구로서 굉장히 이 행정의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입법행위라는 게 우리나라 굉장히 큰 차이죠. 결국에 이 결정은 시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조닝 자체가 조례입니다. 조례. 그죠? 조닝 조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게 시의회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입법행위입니다. 이게 이런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용도지역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제가 이제 미국의 어떤 어떤 행정에 대한 걸 했는데 한마디로 따지면 그 재량권을 바탕으로 한 이 유연한 그 운영 자체를 권한을 굉장히 많이 준 거죠. 도시계획 행정에 위원회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중요한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와 지금 뉴욕과 우리나라의 용도지역 자체는 비슷한 듯한데 굉장히 다른 틀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뉴욕시의 조닝 자체가 용도와 밀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우리는 지금 용도와 밀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점유상업지역도 못 만들고 공밀주거도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뉴욕시의 조닝엔 기본적으로 주거가 기본이거든요. 주거가 기본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도 완전히 무슨 명동 같은 중심 상업지역이 아니면 주거는 들어갑니다. 다. 주상복합의 형태로. 오피스텔 같은 변형된 주거가 아니고 공식적인 주상복합 형태로 들어갈 수 있죠.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상업지역에는 주거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상업지역에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가 아닌 변형된 주거가 자꾸 들어가는 되는 거죠. 이 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차이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뉴욕시 도시계획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행정 규제 중심의 도시계획 체계가 아니고 협력적 도시 시스템 제가 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굉장히 많은 재량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권한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왜 이렇게 많은 용도 지역의 세분화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이 스페셜 퍼포스 디스트릭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통해 가지고요. 기존에 있던 용도 지역이 없으면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뭐 일반 상업지역밖에 없는데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중위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도 종류가 있는 거죠. 어떤 지역은 어떤 일반 상업지역은
테헤란로 같은 상업지역, 또 어떤 일반 상업지역은 주거가 좀 들어간 상업지역을 분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뭐 예전에 뭐 이게 C10이었다면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지구단위 얘기해서 새로운 걸 만듭니다. 뭐 C 뭐 10A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듭니다. 여기서 마음껏 만들어서 이게 입법 시의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이게 그냥 용도 지역의 종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되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권한이 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그다음에 뭐 우리로 따지면은 입소구역 같은 거, 입지구역 최소구역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워낙 중앙정부 국토계획법이 꽁꽁꽁 묶여 있고 그나마 지금 작년에 개정된 게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가 용도 지역을 세세분화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세세분화죠, 세세분화. 그렇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2종 일반 주거, 그러니까 1, 2,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개가 있는데 뭐 필요하다면 서울에서는 4종 일반 주거지역, 5종 일반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끼케야 뭐 3-1, 3-2 이렇게 세세분화할 수 있는 것만 지금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열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것으로 뉴욕시는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열변을 해주신 우리 김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마지막 발표를 듣고 새 어떤 국가의 어떤 조닝 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를 싱가포르 사례 네, 바로 진행하시죠. 예. 뭐 앞쪽에 너무 얘기들을 많이 하셔갖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요번에 얘기하는 걸 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왜 이런 마리나베이 같은 것들이 생겼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원인과 이런 원인 혹은 그런 결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계획법 체계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그 나라가 어떤 형태로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이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또 말레이시아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65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새로운 국가로서 이제 성립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체계가 보니까 결국에 영국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성문법적 체계가 아니라 그 관습법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아마 이 도시의 체계도 유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국가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계획적인 수법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변 도시라서 제가 최근에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공원 연계 계획이라 그래서 공원 관련된 이제 녹색 도시나 녹색 국가를 지향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 때 전체적인 마스 플랜과 연계가 돼서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공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이 계속적으로 관측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있는 800제곱킬로미터, 거의 한 서울과 비슷한 이상이 되는 면적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매립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실제로 뒤에 말씀드린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도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립을 통해서 이제 조성이 된 지역이고, 향후에도 일부 이 주변 지역들은 계속 매립을 통해서 국토가 이제 확장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관측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이제 매립을 해서 토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터프론트를 계획을 하면서 일부 공간을 관측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는 것과 좀 단계적으로 좀 조성한다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싱가포르 도시계획 관리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잘 아실 건데요. 이게 싱가포르의 기본적 체계가 보면 제한된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계획의 목적이 이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필요하지만 미래에 어떤 기능과 그다음에 용도를 가지고 국가를 관리할 것인지가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어떤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거냐, 그게 결국엔 오늘 좀 말씀드린 하이트존하고 좀 관계가 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서스테이블하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 목표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목표에 보면 그 생활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 그것들을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서 그걸 실현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계법 체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목표 자체가. 우리나라 국계법은 기본적인 자체가 보면 국토의 계획적 관리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일자리라는 것이 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 조금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 체계는 아까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꼭 다른 것보다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컨셉 플랜이 있고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컨셉 플랜은 결국엔 도시의 어떤 개발과 비전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나라 도시 기본 계획처럼 10년 정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법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하는 종합 계획, 5년 단위로 하는 경우 이게 아마 지자체 기본 계획,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부단위 계획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개별적인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거는 사실은 종합계획하고 요 어반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한 중간 단계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제가 개인적인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스터 플랜에서는 주로 밀도나 용도 뭐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어반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으로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구 단위 계획은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믹스해서 좀 쓰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58년도 이제 최초의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8년이 아까 말씀드린 65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독립하기 전에 이제 최초의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돼 있고, 그 이후로 그냥 크게 한 3개 정도의 이제 컨셉 플랜을 좀 마련했습니다. 71년, 그다음 91년, 2001년 이래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건 2001년 컨셉 플랜에 따라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초기 단계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링 계획이라 해서 주변 싱가포르 전체를 어떤 식으로 다룰 건지 뭐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91년도 같은 경우는 뭐 왼측편에 있는 이런 그 새로운 매립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2001년의 컨셉 플랜 같은 경우는 중심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것이 하나 주요 뭐 이슈 사항이 되었던 걸로 저희 자료 조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재 2001년에 있는 컨셉 플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50년 싱가포르 전체의 미래 비전을 담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단계에는 마스터 플랜 단계를 이제 하기 위한 어떤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크게 여기 보시면 한 5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각 권역별로 세부 계획들을 좀 수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보시면 이게 판례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토지용 계획 정도, 그러니까 현대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계획이 아마 이 마스터 플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에 있는 마스터 플랜 목표를 보시면 커뮤니티라든지 글로벌, 뭐 지역사회, 미래도시, 뭐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이 목표로 좀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어반 패턴, 도시의 패턴이라든지 보행자도로, 그다음 오픈 스페이스, 뭐 빌딩의 폼, 뭐 이런 것들까지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 7가지 요소를 가지고 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각 권역별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뭐 미국 사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텍스트도 있고 뒤에 가면 이런 계략적인 형태적인 거, 그다음에 용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계획의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 크게 3가지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좀 의미가 있었던 거냐면, URA라는 그 기구에 들어가서 이 관련된 계획들을 좀 조사를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자료들이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이 개별 필지별로 어떠한 요소들이 제어가 되고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야 결국에는 개별 구제들을 일반 시민들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URA가 이제 가져가고자 하는 도시계획 전략은 디지털화가 있고요. 모든 자료들이 다 데이터로 좀 축적이 돼 있다는 거.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계획 체계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별적 상황에 맞춰서 빠른 수정을 통해서 그 즉각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업 실현성이라는 측면을 보면 이게 저도 좀 이게 그 아까 초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소유가 국가 소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토지 메가 프롬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역의 매립을 통해서 확보되는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계획과 사업들이 하나의 그 패키지로 묶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실현성이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도시 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매각 프로그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58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여기도 저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서울의 도심 재개발하듯이 싱가포르 내부의 중심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토지에 취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 취득법이라는 것을 아마 마련을 해서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갔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 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의 지역, 일단의 토지에 대한 오늘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토지 매각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방식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 실행이 어떻게 보면 공공주도하에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걸 통해서 아마 싱가포르가 이 정도까지 어떤 도시를 형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까지 매각하고 임대한 그런 국유지들의 현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적 배경 속에 이제 화이트 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마리나베이 주변의 어떤 화이트 존이고요.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게 최근에 매립되면서 유보지 형태로 좀 남겨지는 그런 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표현된 부분들이 현재 있는 토지용계,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플랜에서 정리된 그런 토지용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부지와 이 부지와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는 여기는 상당히 디테일한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특정 용도라든지 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제 민간한테 조금의 자율성을 주는 그런 형태로 했던 화이트 존이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념 및 뭐 이거는 뭐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화이트 존이라는 것 자체에 보면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존이 아닌가. 아까 유역의 어떤 특별 목적 지구라든지 아까 말씀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재생 지구라든지 이거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개발할 당시 만약에 현 시점에서 수요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율성을 줬다는 것이 아마 화이트존의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가져가야 될 공공적 목적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민간의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창의적인 어떤 토지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RA는 뒤에서 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리나베이 같은 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매립된 지역을 가지고 조성된 거고 한 123헥타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공공간이 한 46헥타르가 되고 있고요. 크게 보면 3단계로 이제 조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2015년까지 1단계로 좀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워터프론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단계는 화이트 존 중심, 아까 말씀드린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복합으로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2025년까지는 새로운 어떤 시가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토지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엔즈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 존이지만 실질적으로 용도가 크게 한 4개 정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이센즈 같은 경우도 호텔과 카지노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가 43%,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호텔, 기타 이런 용도로 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용도들이 대부분
화이트존에서 화이트존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시기에 필요한 용도들을 분류를 10개나 20개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그중에 민간이 제안한 것들을 받아서 이제 개발을 승인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존의 토지용 계획의 어떤 자율성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에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좀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새로운 도시 공간 환경을 만드는 어떤 지침으로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행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 여기는 주로 입체 보행에 관련된 부분, 입체 보행에 관련해서 어디를 입체 보행구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하층에서의 보행자는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1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 1층의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1층의 보행자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까지 디자인 가이드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딩 폼에 관한 얘기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우리가 흔히 보는 현재 계획이 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루프탑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지까지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정시가 돼 있어서 실제로 향후에 실제로 건립이 되는 건축물 개발 사업의 이후에 나오는 형태가 계획 단계에서도 사전 예측이 가능한 그런 형태까지도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걸 보고 느낀 거는 우리나라의 지구 단위 계획 보면 상당히 좀 로프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계획의 어떤 자유도를 준다는 것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가야 되는 지역, 우리나라의 어떤 특별 계획 구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좀 디테일한 계획들을 가지고 실제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리나 금융센터도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기존의 어반 패턴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하층의 보행 패턴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픈 스페이스, 빌딩의 형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루프탑의 형태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한 부분까지 정리가 돼 있어서 결국엔 화이트존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공공 주도로 물론 하는 거지만 민간의 자유도를 상당히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도시계획 체계의 어떤 특징을 보면 어떤 토지 취득법이라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공공이 토지를 취득해서 실제로 공공이 목적에 맞게 용도로 민간을 유도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체계에 의한 도시계획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이트존이라는 것이 좀 디테일한 거를 조금 분석을 하다 보니까 화이트존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도의 범위를 상당히 벌려놓고 향후 시장 상황에 좀 맞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실제로 내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지역 그 개발 부지에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온 것까지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디테일한 디자인 가이드를 주고 있다는 것이 제가 초기에 느꼈던 화이트존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용도의 자유도는 줄 수 있지만 결국엔 그 도시를 형성하는 경관이라든지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그다음 저층부라든지 이런 보행자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계획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좀 지나갔지만 URA 자주 하시는 것처럼 도시개발 대개발청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의 전반적인 개발 방향이라든지 민간 개발의 유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체계들을 가질 수 있는 전문 조직들이 조직이 운영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에 현재의 싱가포르 모습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가져갔다라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의 그 관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관주도의 어떤 도시계획으로서 아까 김재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직된 어떤 운용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풀어줘야 될 곳과 아니면 조금 더 규제를 더 가야 될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이런 계획 체계를 좀 가져가는 것이 제가 요 싱가포르 사례를 그냥 검토를 하면서 어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유 중지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이거 맷돌 들어가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좀
예, 그 일단은 세 분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민승현 박사님, 김주혁 교수님, 박상섭 수사위원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지정 토론자로 되어 있는 김인희 서울연구원 박사님, 그리고 황성택 AAU 대표님, 요 세 발표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토론 이슈라든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은 자유롭게 세 개의 토픽에 대해서 자유롭게 일단은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인희 박사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예.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오늘 세 개 주제의 공통적인 것은 기본은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특히 최근에 뭐 급변한 상황에 대응하는 좀 유연하고 그 도시 특성에 맞는 그 좀 특별한 제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소개해 주셨는데 뭐 사실 서울 플랜을 저희들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2030, 10년 전에 2030, 지금 2040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큰 뭐 갈증, 부족함이 뭐냐면 공간 구조도 만들고 중심지도 나름대로 좀 개편도 하고 특성이나 내용도 부여했어요. 3도심도 지정하고 광역 중심도 만들고 뭐 역세권 철도권의 뭐 역세권에 대한 뭐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를 했는데 여기까지예요. 그 뭐 예를 들어 청량리 GTX BC가 들어와. 그리고 그 가용지도 있어요. 그럼 이 청량리를 정말 광역 중심지로 개발해야 되는데 잘 하자 말고는 없어요. 창동도 마찬가지죠. 동북권의 제일 거점인데 이거 기본 계획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제일 갈증이었는데 이제 하나씩 여기서 오는 세 개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우리 서울에 도입되면 그냥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뭐 철도권 획색 이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특구라든지 화이트 조닝이라든지 서울에 맞는 이런 제도가 좀 빨리 도입이 돼야 되겠다는 게 예전부터도 느꼈지만 오늘 아주 피부로 느끼고 가능하면 내년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사이에 뭐 제도가 있으면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제 일본 사례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10년간 재생을 뭐 서울의 그 공간 정책이 중요한 정책으로 했잖아요. 근데 재생이 워낙 광범위한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소극적인 사람 중심, 그 다음에 그 원주민 재정 착률 이런 걸 해서 재생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제 아주 협의의 재생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일본은 보면 재생뿐 아니고 이게 국가 경쟁력 플러스 재생 활성화인데 재생도 아주 소극적인 재생뿐 아니고 개발 사업이에요. 이거는 뭐 중심지에 대한 개발 사업. 지난 10년간 우리가 조금 약했던 경쟁력과 개발 사업에 대한 사실은 서울도 뭐 용산, 창동, 청량리, 뭐 수색 엄청나게 많은 그 재생 대상들, 경쟁력 대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 좀 약했던 것이 있는데 행정 조직으로도 보면 우리가 경제진흥실, 도시재생본부,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이 세 개가 사실은 통합적으로 정리해야지 물리적인 완화 또 뭐 금융, 세제, 지역 이런 것도 한꺼번에 되는데 조금씩 그 행정의 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통합적으로 정리되려면 어떤 특별한 제도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 들고 뭐 여기서 보면 이제 국제전략특구 같은 경우는 우리는 3도심을 지정했잖아요. 도심만 지정하고 국제금융지적으로 했지만 추가적인 붙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글로벌 특구 이렇게 해서 영동 장실, 뭐 영등포 여의도, 그다음에 용산 서울역 이 부분들은 강력하게 좀 뭘 좀 추진 동의를 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약하고 수색, 창동, 청량리 이런 부분도 여전히 되게 앞으로 잠재력도 있고 필요성도 있는데 구체적 수단이 없다. 그래서 일본 사례에 대해서 좀 되게 큰 좀 공감이 가고 사실 또 국가에서도 지난번 5차 그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서울역, 용산, 영등포를 국가 상징축이라고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면 뭐 긴급 정비 지역, 뭐 국가 총합 지역으로 해서 충분히 여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일부 개발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쨌든 뭐 서울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용도 지역 변경 뉴욕 사례인데 뭐 우리 깔끔하게 잘 우리 김지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용도 밀도 분리, 용도 밀도의 아주 촘촘한 그 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뭐 아쉬웠어요. 아쉬워서 기본 계획에서는 용도 지역 체계들 자체를 변경을 못 하니까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뭐 지침이나 방안을 놓긴 하더라도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선 필요할 것 같고, 용도적 변경을 사실 이게 조례, 그러니까 입법에 대한 얘기라서 시의회에서 정한다. 사실 우리는 아주 필지 작은 단위의 용도적 변경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쭉쭉 정리해서 좀 효율적 차원에서 정리도 하고, 아주 필요하면 자치구에서 좀 입법 제한을 해서, 왜냐하면 용도 지역에 대한 그 좀 불편함은 자치구 훨씬 더 아니까 좀 그렇게 분권이라든지 입법 조정을 해서 이게 의회로 갈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정리할지 모르지만 용도적 변경,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체계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이라든지 그 좀 재조정 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잘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그런 기구들도 좀 마련해서 좀 효율적으로 6개월, 1년 만에 신속 예측 가능. 이제는 사실은 공공의 재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게 제일 큰 뭐 시사점인 것 같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우리 그 박상섭 그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가 우리의 차이는, 싱가포르는 컨셉 플랜이 따로 있고 비법정으로 이렇게 비전이죠.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계획 아주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도시 설계, 가이드라인, 요게 이제 화이트 존이 있고, 애매모호하게 우리 서울은 비전하고 마스터 플랜이 붙어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있죠. 도시 기본 계획 미래상 비전이 있고 그 안에 또 그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비전이라고 하기는 기본 계획도 비전이 있고 서울시 비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의 비전이 여기 컨셉 플랜에서 얘기한 비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좀 공유가 일부만 공유되는 그런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서울 플랜에서 얘기하는 용도지역 토지용 계획도는 사실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디테일하게 토지용이 있는데 토지용의 방향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서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싱가포르는 말씀하신 대로 탑다운 방식이고 국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여기는 구조적인 계획이나 전략 계획보다는 도시 설계에 되게 많이, 건축 계획보다는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강점도 있지만 이게 뭐 협력적 계획 방식이라든지 분권이라든지 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있을 때는 조금 도시 차원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서울 플랜이나 서울의 도시 계획은 좀 어떤 차원으로 보면 오히려 좀 유연하고 좀 그 적용 변화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서울 플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구체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2040에서도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느껴서 중심지 육성,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총론 부분을 2030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지만 뭐 싱가포르과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서울이 사실 생활권 계획을 저희가 116개에 대한 지역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취지는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빨리 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자체가 또 종합 계획의 성격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생활권 계획하고 도시 기본 계획과 연결을 해보면, 아까 그 김지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뉴욕의 그 촘촘한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 관리를 어쨌든 서울형 계획 체계로 만들 수 있는 판은 만들어졌고, 서울에 맞는 운영 체계는 생활권 계획, 요거는 이제 그 거의 뭐 설계단이죠. 생활권 계획과 그 구조적인 서울 플랜, 여기에서 2040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완을 하면 뭐 서울에 맞는 그런 좀 예측 가능한 도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주 오늘 너무 소중한 3가지 사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드리고요. 연이어서 우리 황 대표님 새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제 발표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일본하고 지금 뭐 뉴욕, 뭐 싱가포르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는 제가 아무래도 뭐 민간 설계사무소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서울이 지자체가 아니라 일단 먼저 고민이 드는 거는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러면 민간 택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공공이 소유하고 있거나 추후에 이제 공공의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유지가 많고 공유하는 자들이 많고, 그런 뭐 뉴욕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싱가포르의 사례가 너무 좋은데 저희가 거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은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싱가포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간척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점점 더 많이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세 가지의 얘기들을 하고 인간이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이미 사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관리하는 것들에 더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 그나마 적지만 공공이 공유하고 있는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좀 나눠서 구분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서울이 시가 가질 수 있는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즘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서 민간에 있는 민간 사유지를 같이 개발해서 뭐 임대주택 용지로 그 시에 공유화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지의 한계, 지금 아까 용도 지역 같은 것만 해도 조금만 바꿔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김지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뉴욕 같은 경우는 밀도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구분해서 이렇게 좀 접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띄워놓을 수가 사실상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유지와 사유지에 대한 개념을 좀 나눠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떨까 좀 싶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지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민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에서 좀 그게 구분해서 하게 되면 당연 자연스럽게 공유지는 싱가포르 방식을 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유지는 도쿄나 뉴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일단은 우리 토론자 지정되신 분 이외에도 오늘 저기 세미나에 우리 뭐 화면은 공유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세 가지 주제 발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뭐 좀 토론할 만한 이슈가 있으시면은 플로어에서 한번 한 분만 한번 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름 성함들이 계신데요. 혹시 계신가요? 의견이라든가 뭐 간단한 질문사항, 추가 질문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 제가 하나, 그 우리 뉴욕 사례에서 그 약간 조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믹스되면서 베이스는 주거지만 리미티드된 리테일이라든가 반대로 베이스는 상업이지만 리미티드된 어떤 주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별로 과연 그러면 리미트 어느 정도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거 혹은 상업이 들어갈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치 같은 경우는 다 제공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뭐 어떤 범위만 지정해 놓고 그 베이스 사이트별로 컨텐츠에 맞게 그걸 하는 건가요? 거기에 조닝의 종류에 따라서 네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들었는데 아까 상업 지역이 86개 지금 계속 네네.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요즘에 또 미국의 경향이 우리 또 잘 아는 또 폼 베이스드 코드 예, 뭐 예. 이런 거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시도 가만 보면은 용도지역제에다가 건축물 형태 컨트롤을 지금 결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워너 베이스 건축물 유형도 있고 타워 인터파크 개념도 있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주거 유형들 중에 예를 듭니다. 뭐 C10, 뭐 9A 뭐 이런 지역에서는 저층부 1층에 상업 용도를 깔고 위에 타워가 올라가는 유형 뭐 C 뭐 10-3 뭐 R 뭐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주거 타워만 올라가는 경우 뭐 이렇게 각 용도적 필지에 맞는 것들이 쫙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만약에 주거와 상업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거 부분의 용적률하고 상업 부분의 용적률을 별도로 관리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통으로 뭐 천에 그 안에서 뭐 우리 예를 들면 지금 뭐 용도 용적제 그래가지고 상업 지역에 주거 지원부 들어갈 때 뭐 상업을 30% 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각 필지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뭐 여기는 상업 용적률 100 플러스 주거 용적률 뭐 600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축가가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주거 유형을 만들죠. 예. 뭐 그렇게 세분화가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뭐 그 우리 토론하신 발표하신 분 중에서 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뭐 토론하실 어떤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크로스로 한번 정의하시고 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섭 우리 부사장님 혹시 다른 뭐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일본 사례 갖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일본 예. 같은 경우는 아까 구조개혁 특구, 총합특구, 뭐 전략특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다 중복 적용이 돼서 가능한 건가요? 예,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구조개혁 특구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이 개정이 된 그 규제 자유특구 및 그 지역 특화 발전 특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지역 특화 발전 특구의 그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것들을 그 개정을 해서 이렇게 씌웠거든요, 사실은.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조개혁 특구가 있고 각기 법이 따로 있습니다. 총합특구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국가전략특구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특별지구랑 그다음에 구조개혁 특구 이런 것들이 다 중복 지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하고 조금 다른 체계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그냥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봤을 때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뭐 유연화된 시스템 그다음에 화이트 존이나 뭐 특구 같은 거 지금 저희도 다 제도는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거 마음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돼 있습니다. 있는데 왜 못 쓰겠어요? 이게 뭐가 제일 다르냐면 싱가포르는 대부분 많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반면에 일본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제가 여태까지 일본 방문한 거에 따르면 일본은 또 국민적인 어떤 사회적인 합의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을 가보면 제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 어느 지역에 가면 완전히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따지면 뭐 삼성 다 삼성 또 어느 동네 가보면 다 현대 어느 동네 가보면 다 뭐 저는 그게 되게 독특하게 보였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보면은 엄청난 특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나 Y존을 못 쓰는 이유가 이게 이 특혜로 보일까봐 그 행정에서는 그게 두려움,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이 개발 이익이 너무 사유화되는 문제, 또 거기에 따른 뭐 부동산 시장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작용들,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가. 뭐 그리고 그러니까 좀 민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느끼기는 일본에서는 그런 굉장히 그 기업들이 부동산 그 디벨로퍼들이 엄청나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특혜로 생각하지 않고 뭐 그거를 뭐 당연한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나요? 그런 거를?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그 특혜 관련된 얘기들은 하는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공공의 입장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특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특별지구 뭐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게 이게 명확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을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보면 지금 그 언급은 안 했지만 거기에 재해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긴급 시설들이나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공공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을 민간에서 개발을 하면서 다 그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이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논의된 거를 쫙 들어보니까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 우리 문맥에 맞는 베스트한 어떤 잘 그런 것들이 활용되면은 그런 것들이
뭐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사례를 조합한 우리만의 어떤 툴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좀 어렵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바람이고요. 아무튼 아무쪼록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도시 공간 수요와 존의 한계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 도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신 우리 세 발표자분들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의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늘 나온 논의들을 이후에도 뭐 다른 뭐 학회든 아니면 건축학회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한 번 더 계획을 해서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우리 출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학회 남은 일정들 다 많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